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노비를 수십 명이나 두고 부자로 잘 살고 있던 선비가 있었다. 자손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만년에 다행히 아들 하나를 두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고 집안이 많던 재산이 슬금슬금 없어지기 시작했다. 종들이 다투어 집안 재산을 훔쳐 달아나기 시작하니 대책이 없었다. 그때 총 가운데 충심이 남다른 노인 하나가 있었는데 어떻게든 상전을 먹여 살려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그 종의 자식들이 벌써 떠나고 없는지라 주인은 그 종을 떠나보냈다. 늙은 종은 나중에 사정이 급해지거든 꼭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주인을 떠났다. 세월이 흘러 그 집 아들이 철이 들 무렵에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여 빌어먹을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어린 아들이 동량에서 늙은 부모를 공양하니 부모가 그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 부모가 지나가는 말로 전날 늙은 종 얘기를 하자 어린 아들이 이 한 번만 찾아가 보겠다고 나섰다. 아들은 부모의 걱정을 뒤로한 채 노전기를 받아들고 전날 충복을 찾아 길을 떠났다. 아들은 부모의 걱정을 뒤로한 채 노전기를 받아들고서 전날에 충복을 찾아 길을 떠났다. 마침내 그 종이 사는 곳을 찾아가 보니 백호가 되는 마을 가운데에서 제일 부자였다. 종의 자식들이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으나 늙은 종은 옛 상전의 아들을 기쁘게 맞이해 정성껏 대접했다. 그리고 아이가 길을 떠날 때 능력껏 돈을 챙겨서 멀리 강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 종이 챙겨준 돈은 거금 3천냥이었다. 그는 나중에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뱃사공을 불러 강을 건네주었다. 아이가 돈을 싣고 강을 따라 집으로 걸음을 옮길 때였다. 멀리 강에서 이상한 광경이 보였다. 소복을 입은 늙은 여인과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늙은 여인이 물에 빠지려 하면 젊은 여인이 붙잡아 말리고 젊은 여인이 물에 빠지려 하면 늙은 여인이 붙잡아 말리며 통곡으로 우는 것이었다. 아이는 무슨 일인데 궁금해서 다가가 물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서로 죽으려는 것인지요? 아이가 거듭해서 묻자 늙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이골 아전의 아내이고 이 사람은 내 며느리랍니다. 내 남편이 날았돈 3천냥을 쓰고서 갚지 못해 부자가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됐지 뭐요. 남편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먼저 죽으려고 이러는 거라오. 그래서 아이가 잠깐 무엇을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3천냥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네요? 거야. 그렇지만 그러자 아이가 선뜻 말하는 것이었다. 마침 저한테 3천냥이 있으니 이걸 받고서 죽지 말고 사세요.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두 여인이었다. 아니, 갑자기 웬 3천냥이라오. 그나저나 그 돈을 받는다고 해도 또 다른 빚인데 우린 그냥 두고 가시오. 돌려받으려는 게 아니니 그러지 마시고 일단 댁으로 가시자고요. 그 여인을 달래어 아전의 집으로 간 아이는 신고 갔던 3천냥을 내려주고는 그 집을 나섰다. 아이를 붙잡고 어디 사는 누구냐고 성함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아이는 그걸 알아서 뭐 하겠냐며 잡는 손길을 뿌리치고 훌쩍 떠나왔, 떠나왔다. 그 아이가 불과 13살쯤 되어 보였다. 아이는 집에 와서 그간
사연을 아버지에게 말을 하였다. 옳다. 착한 일을 했구나.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소년의 나이가 16이 되었다. 집안 살림은 그대로인데 그래도 딸을 주겠다는 집안이 있어 소년은 색시를 얻어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색시 또한 가난한 집안의 여자였는데 시댁의 형편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남편이 구걸해온 밥을 나눠 먹어야 한다니 말이다. 자청에서 동냥이를 떠맡은 색시는 밥을 구해오며 조금씩 덜어서 말리기 시작했다. 말린 밥이 조금씩 쌓아갈 쯤 뜻하지 않게 노인이 몸져 누워 그 병고 하나 하느냐 그마저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정성스러운 병소발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내일과 마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참인데 웬 스님이 와서 하는 말이 보아하니 상가집 갔는데 팥죽 한 그릇만 주오. 어제 오늘 다 굶었는데 팥죽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색시가 일어서 갖은 주머니를 다 들어서 엽전 한 푼을 나왔다. 그 엽전을 스님한테 전해주면서 팥죽을 사 먹으라고 전하니 스님이 고맙다고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얼마쯤 뒤에 다시 돌아와 말했다. 죽은 이 모실 자리는 잡았는지요? 괜찮다면 내가 자리 하나 잡아주지요. 아들이 반색하며 스님을 따라 나섰다. 스님은 아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한참 가더니 날이 다 저문쯤에 웬 산제당 앞에 멈춰 섰다. 여기가 삼정순 윤팔서가 날 명당이니 이 산제당을 허물고 여기다 뭐를 쓰시오. 아이고 스님 어떻게 남의 제당을 허물고 산소를 씁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자리를 잡아주세요. 잡아줘도 못 쓴다니 할 수 없지. 그 말만 남겨놓고 스님이 사라졌다. 갑자기 산중에서 혼자 된 아들이 길을 찾아 헤매다 마침 불빛이 보여 찾아가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었다. 문을 두드리니 주인이 맞아들이며 저녁을 대접하면서 저녁이 마치자 주인이 하는 말이 뭐든 좋으니 이야기를 한 자리만 하라고 했다. 전 이야기를 할 줄 모릅니다. 오늘 오다 본 것도 좋고 아무거나도 좋으니 이야기라도 한번 해주시라고 자꾸만 재촉하는 주인의 권유에 아들은 무섭고 꺼낸 얘기가 지난날 강변에서 물에 빠지려 죽으려 두 여인을 구한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였다. 그 순간 집안에는 어떤 여인들이 나오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자꾸 통곡하는 것이었다. 영문을 몰라 어른주절하는 아이에게 손님 보시오. 내가 그때 그 여자랍니다. 당신이 돈을 줘서 살아난 그 사람이라고요. 그때 살아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주인네가 울음반 웃음반으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제 식구 살려준 은인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고 했다. 산재당을 지어놓고 은인을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마다 이야기를 시켰다고 했다. 듣고 보니 그 산재단 주인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스님이 그 자리를 산소자리를 잡아줬다는 말을 주인이 그게 부처님의 조화로군요. 헐어도 되고 말고요. 어서 장사를 모십시다. 주인이 앞장서서 장사를 다 치르고 나더니 자기네하고 똑같은 집을 장만해주고 논밭을 반을 갈라주면서 위로 아래로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었다. 두 집안이 서로 어울려 잘 살 적에
하루는 아들의 꿈이 꾸었는데 대궐에서 홍패, 백패 세 개를 들고 오는 꿈이었다. 아들은 그중에 하나를 윗집에 나눠주고 그 뒤에 아들의 집에는 정승이 나왔고 윗집에는 한 정승이 나왔다고 하였다. 성산문 사건에 왕후 어머니 태씨와 아우 권자신이 극형을 당하자 왕후마저 폐위되었다고 하였다. 그 내병을 살펴보면 결코 간단한 소설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세조 병자년 6월 의정부에서 현동왕후 어머니 아기와 아우 곤자신이 반영을 꾀하다가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곤전은 이미 죽었으나 폐서인하였고 노상군의 종사에 죄를 지어 군으로 강등되었는데도 그 어머니가 왕후의 명의를 보존함에 마땅치 않습니다. 추폐하여 서인으로 끌어내리시고 다시 묻으소서라고 아뢰니 세조가 그대로 따랐고 능을 파헤쳐 시체를 버린 끔찍한 일이라 후세인들에게는 말도 탈도 많았던 것이었다. 중종 때 살인으로 이름을 높던 이자라의 음해일기에는 경축년 1457년 겨울에 세조가 궁궐에서 낮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는데 귀한 일이 생겼다. 곧 소룡을 파헤치라고 명하였다. 석술을 부수고 관을 끌어내리라고 하였으나 무거워서 드러낼 도리가 없었다. 동원된 구사와 백성들이 놀라고 괴한적이 하였으니 그를 지어 죄를 지내고서야 관이 움직였다. 사나울 노천에 방치해 두었다가 곧 명에 따라 평민의 예로 장사 지내고자 물가에 옮겨 묻었다. 등 능을 파헤치기 며칠 전 밤중에 능 안에 부인의 울음소리가 나면서 내 집을 부시러 하니 창차 어디서 의탁할꼬 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마을 백성 마음을 아프게 흔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역마탄 사신들이 갑자기 달려왔다. 관을 언덕벌에 옮겨 묻어서 신령스러움을 드러냈으니 예전의 능터에 나무와 돌을 범하고 마소를 뽀겨 무덤자리를 짓밟으며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지고 비바람이 불어닥침으로 서로 경계하여 아무도 가까이 가질 못하였다. 이 일을 본말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얘기해 준 노인들이 있었다. 나는 내용을 후세인들에게 남겼다. 추수편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다. 세조의 꿈에 나타난 현덕왕후가 매우 분노하여 내가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나라 하는지라. 세조가 놀라 일어나니 갑자기 의경사자가 죽었다는 기별이 왔다. 그 때문에 소룡을 파헤치는 병고가 있었다라고 하듯이 여러 여사에 전했던 회개한 내용들 속에는 소룡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배어 있다. 이 모든 사실 여부를 떠나 당대에 떠돌던 민심이 척도일지니 역사의 두려움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할 것이었다. 소룡의 문제가 중종 제8년에 다시 거론되고 있었다. 배후 2월 어느 날 역대 임금의 유패를 모시던 태묘가 큰 벼락에 떨어져 늙은 소나무를 치니 놀란 임금이 친히 종묘에 위원제를 드리고 신하들을 사정전으로 아래 불러 생각하는 바를 말하라 일렀더니 꼬조판서 장순손이 제일 먼저 지금 태무에 재화가 생겼으니 이는 조정의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종묘에 잘못이 있기 때문인가 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 틈을 파고든 대관들 또한 오늘의 재앙을 전하께서도 보셨듯이 문종만의 짝이 없이 홀로
재앙을 받으니 어찌 마음에 슬픈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일을 재화로 불렀다고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모름지기 임금이란 마음을 바로잡고 언론을 두고 반언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일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라고 아뢰었고 노대신이었던 영춘수 김은기 또한 신은 전날 은호연적의 추복에 응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하니 천리나 인정으로는 추복함에 오른 듯이 전날 은호는 실로 잘못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중종도 결국엔 소룡의 추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가 바로 중종 제8년 개유년 1513년 3월 엿새 날이었다. 이리하여 소룡은 나라의 제사에 승격하여 망제를 지내므로 물론 능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 천장도감을 꾸려줬으니 우의정 송일이 산능 총무사로 삼아 정교를 내렸다. 새로 산능을 설립하였거늘 대신들과 승지가 관상갑이나 예조에 더불어 소능이 본래 있던 자리에 찾아 살펴보고 천장하라. 만약 바닷가에 다시 설립한다면 마땅히 내가 베링을 할 것이나 그러나 핵으로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예조의 자리에 밝은 자와 함께 살펴본 뒤 경도 가보라 하고 명을 받들었다. 개유 4월 열일의 날 드디어 소룡의 옛무덤이 열렸으니 천장의 책임을 맡는 송일과 김인기가 당초 기간이 오래되지라 관각이 부패하여 남은 것이 있을까 염려하였으나 막상 열어서 살펴보니 안팎의 관관이 다 있고 염습은 완전히 오래되어 형체만 있으므로 관각과 의복을 새로 바꾸어 범사에 유감없이 하였으며 다시 염할 때는 궁인이나 내관이 나갔지만 막대한 일을 친히 감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처음에 등을 파헤쳐 해변에 옮겨 묻은 뒤로 돌보지 않는 지가 수십 년이 되다 보니 거민들이 가리키는 언덕 하나에 그곳이 전해질 뿐이어서 사람들의 의혹해하였다. 천장하려고 땅을 짚어 봤으나 관이 보이지 않고 어찌할 줄 모르던 군사들이 물가에 늘어서 일제히 진흙을 파헤쳐 산벌치 아니어도 찾아보지 않았는데 어느 관광이 꿈에 두 시녀를 거느린 왕후가 나타나 너희들이 고생이 하는구나 하였는지라 간육관이 놀라 땀을 흘리며 엎드려 절을 했다. 꿈에서 깨어난 그가 이상히 여겨 다음날 아침 두어자 더 깊이 파보니 손바닥 넓이만한 관이 7편이 산날에 찍혀 나오는지라 일이 순조롭게 맞출 수 있었다. 이리하여 개후 4월 20하루에 문종이 붙인 현능 왼편에 장사 지냈으니 오늘날 구리시 동구롱 원내의 동원 이강릉 형이라고 자리 잡은 곳이었다. 60년 만에 현덕왕후가 문정 곁에 묻혔으니 능호조차 소릉에서 현농으로 바뀌게 되었다. 가까운 데 누웠지만 서로 바라볼 수 없는 안타까움에 절인지라 우거졌던 해송이 저절로 말라 죽고 말았다. 태무에 벼락을 쳤으니 누구보다도 먼저 소룡의 보기에 아래었던 판서 당수손의 시역 제조까지 맡았던지라 역군들에게 명하여 나무를 잘라내고 막힌 곳을 트이게 하였더니 보는 사람들 모두가 영령하신 일이라 여겼다. 능이 열던 날 옛 능자리에 맑은 날씨에도 큰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고 전했다.
그러함에도 아들 노상군을 단종으로 투존하는 일은 숙종 임금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고 현동하고 부모 형제들 복원도 마찬가지였다. 이 씨가 한참을 기다리는데 점심때가 다 되도록 여자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 씨는 여자가 돈을 줘서 자기를 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길을 나서서 강을 건너 고향으로 향했다. 고향에 돌아온 이 씨는 그 재산으로 다시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다. 그때 여자는 잊었던 금보를 챙겨 급히 길을 나서는 참에 착오가 있었다. 구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던 여자는 길을 헤매다가 나루터에 가는 길을 찾지 못해 두루두루 헤매고 있었다. 한참을 헤맨 끝에 점심 무렵이 되어 나루에 도착해 보니 기다리고 있어야 할 남자가 없었다. 말에 실은 재산도 남자와 함께 사라지고 없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과부는 그대로 강물에 몸을 던져 죽으려다 마음을 바꾸었다. 반드시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고 박물 장수로 변장한 채 남자를 찾아 길을 나섰다. 옆구리에 칼을 하나 찔러준 채로 여자가 이 씨를 대하는 아는 방보라고는 그가 오령리에 왔다는 것뿐이었다. 어디 오령리인지도 몰랐다. 그 한 가지 단서만 가지고 사람을 찾자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다.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다 보니 1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다. 그래도 포기 않고 움직이던 여자는 마침내 창원 땅 오령리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대갓집에 돈을 바쳐 쫄딱 망했다가 다시 부자가 된 씨가 있다는 것이었다. 여자가 그 집을 찾아 들어가 보니 세월은 변했지만 그때 그 남자가 틀림없었다. 드디어 온수를 찾은 여자는 10년의 원한을 되새기며 한 허리춤에서 칼자루를 더듬었다. 여자가 한참을 상황을 엿보는 중에 그 집에 참외 상소가 들어갔다. 주인 내에는 참외를 사더니 손님이나 손자한테도 안 주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여자가 이를 보면서 다시 눈을 부릅뜨는데 잠시 후 안주인이 참외를 가지고 나와 여자한테 권했다.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했더니 대답이 뜻밖이었다. 옛날 남편이 한양에서 재산을 구해온 사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그때 남편이 더 기다리지 않고 떠나왔으니 그 여자가 올 때 갈 데 없어 십중팔구는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남편을 시켜서 그 사람의 영예를 모셔놓고 10년째 정성을 바쳐왔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니 넋이라도 편히 쉬라고요. 먹을 걸 새로 사면 남보다 앞서 그 사람한테 먼저 바치지요. 그러느냐고 대접이 늦어 실례가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저 남자를 죽이겠다고 살아남아서 10년 세월을 찾아 헤매고 여기까지 왔소. 두 여자와 한 남자, 한때 뭉쳐 앉아 한숨과 회한을 한바탕 쏟아내고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한평생 잘 살았다고 합니다. 평합니다. 사람의 굶주림을 돌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을 쌀이 다 떨어져 끼니를 제공하기 어려우니 이곳으로 밥을 짓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이곳으로서 밥을 지으면 내 돌아가신 아버님 재산은 장차 안 지르려노 하느냐. 공자가 대답하였다. 경리는 비록 절박하나 사람의 굶주림을 보고 어찌 구하지 않겠는지요. 그 어머니가 이에 말을 들어 밥을 지었다. 박문수가 그 모자가 주고받는 말을 듣고 심히 측연하였다.
공자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거늘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였다. 공객이 이미 들으셨으니 속이지는 못하겠군요. 저희 아버지 기일이 멀지 않았기에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워 미리 쌀한 대를 구하여 주머니를 만들어 매달놓고 비록 끼니를 거닐지라도 이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그네께서 굶주림이 심하시기에 부득이 이것으로서 밥을 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때 한 노비가 와서 말하였다. 박도령은 속히 나오너라. 공자가 해결하였다. 금일에는 내가 가지 못하겠소. 박문수가 그 성씨와 본관을 들으니 즉 같은 문중이요. 또 그 온자를 물으니 본읍자수 노비였다. 불러 가려드는 이유를 물으니 동자가 대답하였다. 제 나이가 이미 장성하여 다수가 딸이 있다함을 듣고 어머니께서 사람을 놓아 통혼을 하였습니다. 다수가 이로써 속임을 당하였다 하고 여러 번 노비를 보내어 저를 붙잡아 머리채를 옮겨잡아 끌며 모욕을 이르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또 잡아가려 온 것입니다. 박문수가 이에 노비에게 말하였다. 나는 즉 이 동자의 아저씨니 내가 대신 가겠다. 밥을 먹은 후에 곧 노비를 따라서 가니 자수가 마루 위에 높이 앉아 뜰 아래 붙잡아둬라 하였다. 박문수가 곧바로 마루 위에 올라가 말하였다. 내 조카의 양반이 문벌이 그대보다 낫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그대에게 통혼한 것이라. 그대가 만일 뜻이 없으면 이를 불문에 붙이면 되거늘 매양 붙잡아다가 욕을 가함은 무슨 이치란 말인가. 그대가 음중에 수양으로 권력이 있어서 그러함인가. 자수가 크게 놓아여 그 노비를 붙잡아 들이고는 꾸짖기를 내가 박동자를 잡아오라 했거늘 어찌 이 미친놈을 붙잡아와 상전을 욕을 당하게 하느냐. 내 죄가 마땅히 태형에 처할지로다. 박문수가 부득이 소매에서 마패를 꺼내어 말하였다. 내가 죽고자 하느냐. 다수가 크게 놀라 급히 뜰 아래 내려가 꿇어 앉으며 죄를 기다리니 박문수가 말하였다. 내가 혼인을 시키겠느냐. 자수가 대답하였다. 어찌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박문수가 말하였다. 내가 나를 택한즉 3일명 곧 기일이라. 그날 내가 마땅히 신랑과 함께 올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혼례 치를 준비를 하고 기다려라. 다수가 네, 네 복종하니 박문수가 곧 읍내에 들어가 어사임을 밝히고 본관사또에게 말하였다. 내 조카가 아무개동에 사는데 이 읍 수양과 혼이라는 날짜가 아무 날에 있으니 그때가 혼례치를 준비와 연수를 반부에 준비하여 공급하라. 본관이 요공불급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또 인근의 읍에 각 수령을 청하고 혼인날을 당하여 어사가 신랑의 자기가 머무는 집에 하저에 통하여 관복을 입고 친히 위의를 갖춘 후 뒤를 따르니 다수의 집에 구름 같은 장막이 들여져 하늘에 이었고 술잔과 쟁반이 낭자하였다. 어사가 혼례를 주관하는 상자에 앉고 곧 수령이 나열에 앉으니 사수의 집은 한층 빛이 일었다. 행렬한 후에 신랑이 오거늘 어사가 이졸하여 명하여 자수를 잡아들이라 하였다. 자수가 머리를 땅에 두드리며 애걸하였다. 소인이 분부하시는 대로 시행하였사오나 그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사가 말하였다. 너의 밭과 논이 얼마나 되느냐? 다수가 대답하기를
묘섬지기입니다. 하니 그러면 내가 이를 분반하여 내 사위에게 주겠느냐 하였다. 가수가 대답하였다. 오직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어사가 또 물었다. 노비와 우마가 얼마며 세간부치가 또 얼마인가? 가수가 대답하되 노비가 얼마고 세간부치가 얼마입니다 하니 그러면 이 또한 반분하겠느냐 하였다. 가수가 대답하였다. 어찌 명대로 아니하겠습니까? 어사가 곧 문기를 작성하여 증인으로서 어사 박문수라 맨 처음 사인하고 그 다음에는 본관사또 아무개와 차례에 있는 여러 고을의 수령의 이름이 나란히 서서 마패로 답인하여 신랑에게 준 후 다른 곳으로 발깃을 돌렸다. 얘를 꺼냈다. 어머니 아버지 이웃마을 부잣집에서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던데 저를 그 집 막내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러자 부모가 깜짝 놀라서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문도 못 들었어? 그 집 며느리로 갔다가는 시어머니 득살에 단 며칠도 견디기 힘들 게야. 그런 소리랑 하지도 말아라. 저한테도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고 저를 그 집에 보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손가락만 빨면서 살 수 없잖아요. 딸이 단단히 결심하고서 나오는데 그 고집이 어찌나 센지 부모로서라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다. 부모가 하는 수 없이 부잣집에 통혼할 의사가 있다고 전하자 혹시라도 아들이 총각 귀신이 될까 전전긍긍하던 부자의 입이 쩍 벌어져서 얼른 혼사를 받아들였다. 주겠다니 받기는 하나 물정을 참 모르는 사람이구먼. 그 애도 마누라 등살에 며칠이나 견딜지원. 이윽고 약속한 날이 되자 부자 아들과 가난한 처녀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새색시에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재벌은 난 못 준다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며느리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서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다. 남편과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하지만 새 며느리는 모직 고막을 받으면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없었다. 그냥 묵묵히 제 할 일만 했다. 때가 되면 밥을 차리고 빨래와 집안 청소와 시댁 식구들의 디스발 따위를 집안 대소사를 찬찬히 챙겼다. 그 솜씨가 어찌나 맵고 깔끔하던지 사람들이 다 알짜배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칭찬이 대단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성화를 내서 펄펄 뛰면서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식구들이 다 밖에 나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던 듯이 며느리에게 성화를 해대기 시작했다. 얼토당토 하는 꼬투리를 잡아서 삿대질해 가며 차마 들을 수 없는 말까지 쏟아냈다. "너 이년 이래도 내가 견딜 수 있겠냐?" 하는 식이었다. 그때였다. 아무 말 없이 벙어리처럼 시어머니 성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더니 부엌 바닥에 냅다 패드립을 쳤다. 마늘 하늘에 날벼락 같은 뜻밖의 일에 시어머니가 그만 기가 탁 막혀서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아니 이년이 사람 잡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면서 며느리에게 점도들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닥에 휙 팽개쳤다. 그 기운이 얼마나 센지 시어머니는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개구리처럼 벌렁 나자빠져지게 말았다. "아이고, 아이고 저년복에 저년이 시어머니 치네." 발아 가듯 소리를 쳤지만 며느리를 모르는 척 제 할 일만 했다.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다. 마침 밖에 나갔던 식구들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을 해댔다. "글쎄, 아 글쎄 저년이 사람을 치네. 저년이 사람이 쳐. 아이고, 아이고 내가 분해서 못 살아."
"저녀를 당장 내쫓아야 돼." 그러자 남편과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아이고 또 시작이군. 이제 그만 좀 해요. 어머니 생사람 좀 그만 좀 잡으세요. 더는 못 보겠어요."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악에 받쳐서 정말 며느리가 자리를 쳤다고 입에 거품 하나 가득 물었지만 다들 혀를 끌끌 차며 낯을 찌푸릴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만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얌전하게 상을 차려 나오더니 "아버님 식기 전에 어서 자주세요." 오냐 그저 그러려니 하고 내가 꼭 참으려무라 알았지? "네 아버님." 시어머니가 하도 분해서 파르르 떨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래 봐야 헛일이었다. 같은 일이 다음 날에도 그다음 날에도 계속되었다. 며느리를 닥달하다 보기 좋게 패대기 당한 시어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급기야는 다들 미친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다 보니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잘못하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으나 감히 큰 소리를 치지도 못하고 며느리가 가까이 오면 다가오지 말라고 "얘야 됐다. 저리 가거라. 저리 가." 손사래를 하며 뒷걸음을 치는 것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시어머니의 기세는 그렇게 푹 꺾이고 말았다. 이제는 풀이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 집안 대소사를 며느리에게 맡겼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정성껏 섬기고 집안 살림을 맵신하게 보살피고 나가니 어느새 그 시끄럽던 집안이 조용해지고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며느리 칭찬이 입에 마를 날이 없었다. 며느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 시어머니한테 공손하게 굴면서 정성을 다했다. "어머님 이것 좀 잡숴 보세요. 맛있는 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만 즐겁을 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됐다. 됐어. 저리 가라. 저리 가." 이후 며느리는 집 나갔던 두 형님을 모셔와 새 형제와 새 며느리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